마지막 시간입니다. 경매, 공매 부분. 오늘 이 배우는 부분에 이제 마지막에 이게 경매, 공매 부분은요. 경매와 공매와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아마 매수 신청 대리 부분은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경매하고 공매 부분 보내서 경매 부분 개념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절차 그 정도 뭐 짚고 넘어가고 이제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보죠. 거기 그 458페이지에 이제 경매. 여러분들이 경매가 의미가 뭐예요? 경매란 일단 경매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빚 못 갚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 못 갚아서 날아가는 경우고 그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빚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상대편 재산을 강제적으로 파는 거죠. 자, 그러면 경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본 개념은요. 이 경자는 경쟁할 때 경자입니다. 그래서 경쟁 매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뭐 골동품 경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농수산물 가면 그것도 경매도 있죠? 다 뭐예요? 다 보면 자, 갖다 놓고 가장 비싸게 부른 사람한테 팔죠? 자, 거기 뭐 경매. 여러분들 무한도전 보셨어요? 유재석이 경매하는 거 보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 다른 사람보다 유재석이가 더 많이 시작하던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부른 사람한테 또 많이 써난 사람한테 일단은 주게 되는 게 바로 경매죠. 그래서 경쟁 매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쟁 매각, 경매는 일단은 왜 하느냐?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경매에서 찾아본다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을 때 일단 회수하는 방법이죠. 회수하면 누구의 힘을 빌어가지고? 법원의 힘을 빌어서, 즉 국가죠. 국가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거를 회수하는 것이 바로 경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동산 경매는 경매 종류가 있죠. 무슨 경매로 나눠져요? 일단 자, 강제 경매와 그 다음에 뭘로 나눠진다? 임의 경매로 나눠진다. 자, 경매 종류를 이렇게 일단 보면 됩니다. 자, 임의 경매와 그 다음에 강제 경매 나눠진데, 자, 강제 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라고 했어요? 일단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집행권원. 옛날엔 이것을 채무명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집행권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강제 집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예요. 자,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권원이란 뭐가 된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 자, 그러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란 결국 뭐겠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확정된 이행 판결문 있죠. 자, 판결문과 그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조정소서 이런 것 있죠? 확정된 지급명령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된다? 집행권원에 해당됩니다. 자, 일단 판결문 나오면 돼요. 판결문 나오면 이건 뭐다? 강제경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흔히들 판결문 왜 받아요? 일단 돈 못 받았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돈 얼마 빌려줬는데 그럼 지금 못 받고 있다 라고 소송 들어가면 소송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 법원에서는 얘가 얘한테 얼마를 주라 이렇게 판결문 나오죠? 자, 그럼 이게 대표적인 집행권원이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임의 경매는 뭐냐?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담보권 하면 뭐 떠올려요? 담보권 하면 저당권 떠올리죠? 저당. 자, 그래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한 경매가 바로 뭐냐면 강제 경매다. 임의 경매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된다? 자, 임의 경매는요. 이렇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돈을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 권리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임의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돈 빌려주고 근데 돈 안 갚죠. 이때
돈 안 갚는다고 별도로 소송 제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소송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이 권리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임의경매다. 자, 그래서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만 지금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매는 무슨 경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매는 부동산 경매죠. 자, 골동품 경매하는 거 아니죠? 무한도전 지금 경매하는 거 아니죠? 자, 농수산물 경매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경매는 무슨 경매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매는 부동산과 관련되죠. 그래서 자, 부동산 경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일단 부동산 경매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는 자, 민사 집행법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들어보셨죠? 예, 민사집행법 용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민사집행법에서 이렇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구분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이제 경매 개념은 간단하게만 요 정도. 경매 개념을 아주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개념을 묻는, 단순하게 개념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에 대한 구분을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경매 절차를 볼 텐데, 자, 여러분들 교재에 경매 절차를 뭐죠? 459페이지에 권리 분석 있죠? 그거를 살짝 접어두세요. 요 절차를 하고 나서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자, 461페이지 있죠? 거기에 경매 절차가 나옵니다. 자, 경매 절차 그림으로서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매 절차를 본문을 통해서 쭉 한번 훑어보면서 넘어가요. 이렇게, 자, 칠판에다가 이제 경매 절차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써도 좋습니다. 뭐, 그 필기를 하지 말라 소리는 제가 안 할 테니까 일단 쓰실 분들 일단 쓰세요. 근데, 다음 파트 때,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1, 2월 때 제가 프린트 안 내보냈죠? 네.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프린트문이 나갑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나가는 프린트는 뭐냐면, 요약 정리 프린트예요. 제가 이제 요약집을 좀 미리 할까 하다가 지금 다른, 좀 뭡니까, 과목과 또 맞춰야 되니까 요약집을 조금 다른 거 갖고 맞추고, 요약 프린트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간단하게 요약한 요약 프린트가 나가는데, 경매 파트에서 경매 절차를 프린트로 내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봐도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은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다른 학원에서 경매하면 나중에 쫓아오더라고요. 이거 경매 몇 문제 나와요? 왜 물어봐요? 몇 문제 나오는지? 네, 포기하려고. 근데 그 경매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지금 절차 배우죠? 거기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 부분에서도 문제 나오고, 권리 분석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에서도 문제 나와요, 실제로. 배당 순서 문제, 민법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매 실무 문제는요, 한 3문제에서 4문제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포함하면? 예, 민법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빈도수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경매는 잘 배워놓으면 여러분 이제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다시 전문적으로 배울 때 아마 도움이 아마 조금 될 겁니다. 자, 보죠. 일단은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를 신청한다. 자, 누가 경매 신청한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자, 채권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합니다. 판결문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요. 그럼 무슨 경매가 되죠? 강제 경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무슨 경매가 된다? 네, 임의 경매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매 신청할 때 등기부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강제 경매 신청, 이렇게 등기됐다면, 이거는 판결문 가지고 한 거다. 라고 보면 되고, 몇 년 몇 월 며칠 임의 경매 신청, 이렇게 만약에 등기됐다면 이거는 뭘 보면 되냐? 을구를 보면 돼요. 을구에 전당권자가 있겠죠? 을구를 보면 을구에 경매 신청권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비용을 어떻게 한다? 예납 미리 냅니다. 자, 경매 비용을 누가 미리 낸다? 경매 비용을 누가 미리 내요? 채권자가 미리 냈죠. 근데 경매 비용은 원래는 누가 부담하는 거? 채무자가 부담하죠. 근데 채무자가 지금 목적물 날라가고 있는데, 야, 너 경매 비용 내놔라. 그러면 못 내놓겠죠? 자, 그래서 이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어떻게 부담하느냐? 목적물이 팔리면
그 팔린 대금에서 비용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 거를 왜 비용을 갖다가 먼저 채권자가 내느냐는 부분. 그거는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될 때를 대비해서요. 자, 취하된다는 것은 취하가 뭐예요?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취하란 본인이 스스로 철회를 하는 것을 취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아마 저기 공시법이나 이런 데서 등기 신청을 취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뭐 이런 문구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뭐 한다? 취하라 그러고, 취소는요? 취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처분하는 거죠. 자, 경매를 취소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하라든가 취소가 되면 일단 목적물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목적물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대금을 회수할 비용을 회수할 수 없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채권자에게 받아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목적물이 어떻게 된대요? 팔리면 거기서 대금이 다시 이제 채권자에게 내주는 겁니다. 비용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은 서류만 가지고 합니다. 당사자도 불러가지고 사실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지 않습니다. 서류만 가지고 하게 되고요. 자,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채무자에게 어떻게 한다? 송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당신 물건 어떻게 됐다? 경매 들어갔던 거 알리죠?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채무자에게 송달하면서 또 한편으로 뭐 하냐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뭐를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뭘 한다? 등기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일단 등기를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어디로 연락해가지고 등기소로 연락해서 하죠. 이걸 무슨 등기라 그러죠? 촉탁 등기라 그러죠. 이제 등기를 하는데 이때 송달된 시점과 자,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 여러분들이 우편물을 송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달주의라 그랬죠? 도달되면 송달된 겁니다. 자, 이 송달됐거나 아니면 등기된 요 시점. 자, 송달됐거나 등기된 요 시점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두 가지 시점, 빠른 시점이라고 했는데요. 자, 빠른 시점에서, 둘 중에 빠른 시점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 자, 누가 압류한 거예요? 누가 압류한 거죠? 네, 채권자가 압류한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압류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용어가 나오냐?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될 용어입니다. 압류 채권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압류 채권자란 누굴 얘기한다? 경매 신청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압류 채권자는 누굴 얘기한다? 경매 신청자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압류력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뭐한다? 배당 요구에. 자, 배당 요구에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배당 요구. 배당이 뭐예요? 나눠주는 거죠? 자, 나눠주는 것. 내 요구. 나도 권리자니까 나한테도 나눠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배당 요구입니다. 그러면 종기가 뭐예요? 마지막 기일이죠? 자, 그러면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일을 지정해서 결정해서 공고하는데 이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 기일 전으로 하게 됩니다. 자, 첫 매각기일 전. 첫 번째 매각기일. 자, 여기서 매각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매각 무슨 뜻이에요? 파는 거죠. 자, 지금 경매는요, 옛날에는 뭐 낙찰, 경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식 용어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팔고 사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자, 법원에서는 어떤 개념이고? 파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상대편은 뭐예요? 사는 개념. 그러니까 지금은요, 용어가 매각과 매수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매각과 매수. 요 두 가지를 이제 기본 개념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첫 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무슨 날? 매각기일은 파는 날이죠. 매각기일은 파는 날입니다. 앞에 뭐가 붙었다? 첫자가 붙었죠. 그러면 첫 번째 파는 날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는 날. 그럼 첫 번째 파는 날이라고 잡았다면 이 첫자가 붙었다면 그러면 결국은 두 번째 파는 날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냥 파는 날이 하루라면 굳이 앞에다가 첫자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파는 날이 여러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는 날도 있고 두 번째 파는 날도 있고 세 번째 파는 날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파는 날을 갖다가 여러 날을 잡아놓느냐? 잡아놓는 이유는 경매가 그렇죠. 안 팔릴 수도 있죠. 안 팔리는 걸 흔히들 뭐라 그러냐면 유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목적물이 안 팔리면 다음 차수에도 팔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매각기를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매각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 마지막 기일을 지정해서 공부하는데 이때 배당 요구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법원에서 이 사람이 채권자라는 걸 알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알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서 이 사람이 채권자면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예, 등기부를 보고 알죠.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 등기된 권리자는 어떻게 돼요? 그 권리자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금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에 없다면 이 사람이 어떤 권리자고 금액이 얼마짜리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예, 모르죠? 자, 일단은 모르니까 내가 얼마짜리 권리자라는 것을 어떻게 돼요? 알려줘 해주면 되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구분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권리자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권리자. 자, 다시 한번. 배당 요구를 해야 될 권리자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권리자는 뭘 갖고 구분한다? 등기 갖고 구분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근데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 구분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하면 시험용으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로 경매 실무로 들어가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등기된 권리자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일단 시험용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자, 항상 제가 경매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아마 저번에도 그래 얘기했을 거예요. 제 경매 강의는 무슨 용 강의다? 네, 시험용 강의다. 경매 실무 강의가 아닙니다. 시험용 강의예요. 그러니까 시험용으로서는 이렇게만 딱 구분하면 일단 됩니다.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 시험 문제 의외로 잘 나와요. 자,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이것만 정확히 구분하고 있으면 시험용으로서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보호법 배웠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하죠. 자, 임차권 등기권자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왜 안 해도 돼요? 네, 등기되겠으니까. 자,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은 우선 면제 받으려고 합니다. 배당 요구? 최우선 면제 받으려고 그래요. 배당 요구? 왜 안 해도 돼요? 거기 등기돼 있나요? 법원이 알고 있어서. 법원이 알고 있나요? 이 사람이 최우선 면제 대상자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등기가 됐나요? 최우선 면제. 등기부 있어 없어요? 자, 아까 점신구하면 자, 그럼 대항력 있죠? 예. 아, 제가 지금 등기됐느냐 물어보지 점신구 물어본 거 아닙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이거 최우선 변제자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용으로서는 전혀 상관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요것만 좀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배당 요구 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거 구분하면 돼요. 등기됐느냐 안 됐느냐? 그럼 배당 요구
한 달 한 달 딱 그것만 구분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배당료 종기를 결정하고 공고 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팔 준비하죠. 매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팔 준비하는데 현황조사 들어갑니다. 현황조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감정평가를 일단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이 내 물건이 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자, 왜 귀찮아지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경매가 들어오면요. 뭐 하느냐?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현황조사하기 위해서 직접 그러니까 집행관들이 쫓아가서 이제 조사합니다. 문 두드려요. 조사하러 왔다고. 문 안 열어주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거 법원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면 들어가서 방 다 확인하고 이런 것들 다 확인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온다? 감정평가사가 오죠. 그래서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되게 귀찮아지죠. 그 다음에 또 귀찮아집니다. 나중에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들어와서 또 허구한 날 와서 문 두드립니다. 열어줘요? 잘 안 열어주죠? 예. 그래도 어쨌든 가서 안에 확인해 줘야지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제 물건을 조사했죠?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가 그 다음에 또 현황조사서, 현황조사 보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민사과에다가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비치를 해놓습니다. 자,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비치해 놓는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은 민사과에 굳이 갈 필요 없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앉아서 다 볼 수 있죠? 프린트까지 아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참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뭘 만드냐면 최저 매각 가격을 만듭니다. 자, 최저 매각 가격 이게 뭐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이죠. 소위 말하는 최저가를 하는 거죠. 대부분 감정평가 가격 갖고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팔 준비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물건이 있다는 거 알려야죠. 그래서 매각기일과 매각기일, 그 다음에 또 매각결정기일. 자, 오늘 이게 아마 이 절차도를 아마 11월 달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봤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기절하지 말고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다음 파트 때 또 볼 거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에 익혀줘야지만 됩니다. 자,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자, 매각기일은 무슨 날? 파는 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좀 제가 얘기했죠. 파는 날이라고. 자, 매각기일 파는 날입니다. 그럼 매각결정기일은 무슨 날이냐? 이 사람에게 팔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정하는 날이에요. 팔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날. 자, 그러면 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공고하는데요. 공고문에 매각기일 며칠, 매각결정기일 며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법원 그 경매 공고문 신문에 광고 나온 거 있으면 나중에 그 버리지 말고 찢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고했으니까 일반인한테 어떻게 돼요? 알렸죠? 알렸으니까 이제 매각기를 이제 매수 신청을 한다. 이제 준비합니다. 원래 경매 절차에는 없는 거를 제가 여기다 일단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분이죠. 보통 경매 절차는 이제 법원에서 하는 진행 절차를 하는데 여기다 그냥 이거 하나 껴놨습니다. 매수 신청을 준비한다. 어떻게 준비해요? 이제 뭡니까? 물건 열람하지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뭐가 벌어졌어요? 현장 확인.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두드려 봐서 문 열고 봐줘야 돼요. 아파트에도 유치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의외로 이거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에다가 베란다 이거 공사해놓고요. 이거 유치권 행사한답시고 하는 데도 있고요. 별거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꼭 가서 문 안 열어줘 몇 번이라 해가지고서는 문 열어주도록 하고 갈 때는 좀 음료수 좀 사가세요.
가서 그 혹시 살고 있으면요. 안 그래도 지금 내 집 날라가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웬 와가지고 물건 보겠다고 해놓고 씩 둘러보고 싹 가버리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이거.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합니다. 권리 분석은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분석할 거예요. 자, 이제 매장 준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는 날이 다가오겠죠. 매각기일이 돌아옵니다. 매각기일. 자, 매각기일 파는 날이에요. 보통 10시부터 이제 하게 되죠. 이제 집행관 주의사항 주고 이제 입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선택한 물건이 있죠? 내가 선택한 물건에 대한 입찰표를 쓰는 거예요. 자, 입찰표를 작성을 한다. 자, 입찰표를 작성합니다. 사건 번호,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주소, 성명, 그 다음에 또 뭐 계약금 얼마, 최저 매각 가격에 대한 뭡니까? 보증금 얼마, 10% 금액 쓰고요. 자, 이제 다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하는데 뭐냐면 매수 신청 보증금을 냅니다. 자, 매수 신청 보증금을 이제 준비합니다. 보통 이제 자기합수표로다가 해서 하는데요. 자, 봉투가 한 장짜리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매수 신청 보증금 넣습니다. 자, 근데 얼마를 넣냐면 최저 매각 가격의 얼마? 10%예요. 자, 다시 한번 매수 신청 보증금은 얼마를 낸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 종종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뭐만 딱 기억하냐면 10%만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얼마에 얼마까지 기억? 얼마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 이게 경매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주 깊이 있는 문제 안 나와요. 여기에서 들은 문제만 나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최저 매각 가격 10%를 이제 보증금으로 내고 이제 매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입찰표 작성했죠? 보증금 봉투 이제 보증금 봉투에다가 보증금 넣었으면 이 두 개를 입찰 봉투라는 게 있습니다. 누런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풀칠해서 하면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개찰 들어갑니다. 개찰 들어가면 그때 이제 봉투를 다 뜯어가지고 집행관이 다 확인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을 뭘로다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을 합니다.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을 뭘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을 한다. 자, 이제 집행관이 부릅니다. 사건 번호 몇 번에 대해서 누가 얼마 써내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 됐습니다. 부릅니다. 각각 물건 번호로 다, 사건 번호로 불러요.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차순위라면, 소위 말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차순위라면. 후보자를 뽑아놓는 거죠? 후보자를 뽑았는데, 이 후보자를 뽑아놓은 이유는, 얘가 돈을 못 내거나 그랬을 때를 대비한 거죠? 후보자 뽑아놨다가 얘가 만약에 포기하거나 그러면 바로 누구한테? 얘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선정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고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는 차순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뽑았어요. 자, 근데 이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건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근데 그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 시험 문제 벌써 몇 번 나왔는데요. 자, 자격은, 자, 잘 들어보세요. 아마 제가 11월 달 때 경매 절차 강의하면서, 12월 달 말에 강의하면서 요거 반드시 좀 기억하려고 그랬을 텐데, 차순위 자격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자,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차순위 자격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뭘 뺀 액수보다? 보증금을 뺀 액수보다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저번에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조금 될 텐데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숫자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면 금방 이해가 돼요.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냐면 최저 매각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이제 최저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120만 원을 써낸 거예요. 그래서 이 120만 원 써내가지고 얘가 뭐가 됐다? 최고가가 된 겁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보증금 얼마 냈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10%를 그랬죠? 그럼 얼마 냈어요? 그렇죠. 자, 보증금 최저가의 10%니까 여기에 10%겠죠? 내가 써낸 금액이 10%가 아니에요. 자, 지금 10만 원 냈죠? 자, 10만 원.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 얼마? 10만 원을 뺀 액수보다 넘을 때만 했을 때 높아지면 되는 거죠. 그럼 넘는다는 것은 이상 초과? 초과죠, 초과. 뭐뭐보다 넘어야 되면 된다니까 이건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120에 10 빼면 얼마요? 110을 초과해주면 되죠. 딱 110이면 안 되죠. 110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111만 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요 얘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 쉬워요. 자,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자, 일단 최고가가 포기하면 누구한테 팔아요? 차순이한테 팔아요. 차순이가 111만 원 써낸 사람이 차순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포기하면 얘가 사는 거죠. 그럼 얘 얼마에 사는 거예요? 111만 원에 사는 거죠. 야, 너 120만, 얘 최고가 120이니까 너 120에 사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금액은 이걸로 썼으니까 111만 원을 사는 거예요. 그럼 111만 원을 사면 이제 이 돈을 다 냅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을 해주는데 이때 가운데 있는 이 보증금 이거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자, 이건 안 돌려주죠? 이건 왜 안 돌려줘요? 이 계약 위반이죠. 이것도 계약금조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위반인 거예요. 법원과 약속한 계약을 어떻게 한다? 위반한 거죠. 그래서 안 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안 돌려주면 법원에서 갖는 게 아니고 안 돌려주면서 법원에서 갖는 게 아니라 법원은 뭐만 받냐면 비용만 받아요. 비용만 받고 국가에서 대신 팔아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안 돌려주는 대신에 법원에서 안 갖고 어디에다가 합산시켜 놓는다? 예, 금액. 요게 배당 금액입니다. 배당 금액 합산되는 거예요. 자, 배당 금액 합산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합하니까 121만 원.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아시겠죠? 누구한테 팔아도 차순이한테 팔아도 배당 금액은 최소한 누가 최고가가 싸낸 금액보다는 어떻게 돼요? 높죠. 바로 요걸 노리는 거예요.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 그 안에, 예, 그 목적물 안에 있는 채권자를, 목적물 안에 배당받을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만약에 111만 원만 만약에 해서 배당해 보세요. 뚝 떨어져 버리죠, 배당 금액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대충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은 어떻게 된다? 차순위 자격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는 금액에서 뭘 뺀 액수보다 보증금을 뺀 액수보다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자, 이제 차순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 그날 보증 반환 신청하면 보증에 대해서 반환을 일단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각 기일날 하는 일들이 끝납니다. 대략 요 정도는 일단 짚고 넘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각 기일에 나왔으니까 매각 결정 기일이 돌아옵니다. 자, 매각 결정 기일은 이 사람에게 팔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매각 허부를 뭐 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자, 허는 뭐예요? 허가고요. 부는요? 거부입니다.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매각 허가와 그 다음에 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매각 기일,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며칠 이내로 잡도록 하냐면 7일 이내. 요걸 다른 말로 일주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공법에서 날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날짜 나오죠? 일주일과 7일은 같아요, 틀려요? 자, 일주일 7일은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네, 이건 같습니다. 자, 그러면 1개월과 30일은 같아요, 틀려요? 네, 이거 틀리죠? 자, 이거 1개월 30일 틀린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7일 이내다가 이제 매각 결정일을 잡게 돼요. 그러면 이때 허가와 거부를 결정하는데 거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각이 거부되는 사람. 대표적인 게 뭐냐?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재 46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요? 그 가운데 매수 신청할 수 없는 자와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됐죠? 자,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만 보겠습니다. 집행관 친족
감정평가서 친족 참가할 수 없어요. 자, 바로 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현황조사 있죠? 한 집행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감정평가사 있죠? 자, 이 두 사람 사촌인의 친족까지. 친족은 사촌의 친족까지예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왜 참가할 수 없어요? 참가할 수 없는 이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참가할 수 있다면 물건을 조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먼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겠다라고 작정하면 물건을 어떻게 돼요? 안 좋게. 좋은 걸 안 좋게 어떻게 돼요? 조작할 수도 있죠. 허위적으로 해놓고서는 내가 낙찰받으면 되잖아요. 왜? 자, 그래서 그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참가 못하도록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원 직원들 참가하지 못합니다. 법원 직원, 법관, 사무관 참가하지 못해요. 그 해당 법원에 있는 직원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자기 법원에서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기 법원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자기 법원 직원들 있죠. 참가할 수 없어요. 그 법원 직원이 다른 법원의 거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 법원 직원들 참가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또 뭐도 참가할 수 없어요. 채무자 참가할 수 없죠. 채무자 누구예요? 목적물 지금 날아가는 사람이죠. 그거 건지겠다고 내가 건지겠다고 하면 그 돈 있으면 비켜봐야죠. 예,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런 경매 절차에서 매각에 관하여 형법상 위반에 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 판결받게 된다면 몇 년 경과되지 않은 자? 2년 경과되지 않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돼요. 2년 경과되지 않은 자. 참가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이 만약에 나왔다면 어떻게 돼? 매각이 거부된다. 매각 거부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허가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적법하면 허가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매각이 뭐가 되면 허가되면요. 이때 그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자, 매각 허가되면 허가에 대한 뭘 할 수 있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즉시는 날짜 개념입니다. 7일이에요. 일주일. 중개사법에서 즉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는 즉시는 일단은 7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항고를 누가 할 수 있냐면 채무자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게 항고를 왜 하느냐? 자, 일단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항고 사유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한 2개 얘기하면, 자,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계속 이런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일단은 허가를 해도 이건 무효다. 그러니까 절차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항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항고 뭐 보니까 매각 허가해 준 사람 있죠? 그 대상자를 일단 이제 물건으로 줘요. 이 사람은 원래는 이 사람은 낙찰받을 사람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심사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항고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누가 1차적으로 누가 1차적으로 일단 걸러내요. 법원에서 거부자를 일단 걸러내죠.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다 걸러내지 못 걸러낼 수도 있죠. 그걸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매수인이나 채무자가 매수인이 아니고 그 소유자라든가 채무자가 혹은 이해관계인이 주장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매각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항고를 하게 되면요, 그거를 사실 여부를 가려야죠. 일단 사실 여부를 판단해내기 위해서 경매 절차를 중단시킵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경매 절차가 어떻게 돼요? 항고를 하는 순간에 그거 수리가 되면 경매 절차가 어떻게 돼요? 중단되죠. 이걸 악용할 수가 있죠. 항고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하면 경매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중단되죠. 자, 요걸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항고를 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항고라 그래요. 그래서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하게 되는데, 항고 보증금은 얼마를 공탁한다? 매각 대금에. 자, 매각 대금의 몇 프로냐면 10%예요. 항고 보증금은 얼마? 매각 대금의 10%. 자, 잘 보세요. 이 매수 신청 보증금 얼마죠? 매정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죠. 근데 항고 보증금은요? 매각 대금의 10%죠. 틀리죠? 같은 10%입니다. 근데 10%만 기억해 놓으면 이제 여기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하면 이 시험 문제 계속 나온 거예요, 이거. 자, 매정 보증금 얼마? 최저 매각의 10%고, 그 다음에 즉시항고, 매각 허가에 대한 즉시항고는요, 이때 항고 보증금 얼마? 매각 대금의 10%. 차이가 나니까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누가 항고한다 그랬어요?
채무자, 그 다음에 또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위에 나머지 이해관계,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이해 관계인이 일단은 항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채무자, 소유자가 만약에 항고를 하게 되면, 항고를 했을 때 기각당하면요. 기각당하면 이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어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왜 쓸데없이 항고했느냐? 그래서 안 돌려줍니다. 나중에 이 금액은 배당 금액으로 합산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나머지 이해관계인, 채무자, 소유자도 그 목적물의 이해관계인입니다. 요 얘 말고 나머지 이해관계인은 항고를 했을 때 기각당하면요. 보증금을 어떻게 한다? 회수할 수 있어요. 회수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뭐 빼고 주냐면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외하고 주는 거예요. 뭐는 제외한다? 이자는 제외한다. 자, 그래서 이자 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무슨 이자냐? 항고하면 경매 절차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중단된다 그랬죠? 중단됐다가 항고가 기각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 절차가 다시 진행이 되는데 그 중단됐던 기간에 대한 법정 이자를 빼고 줘요. 이 법정 이자가 우리나라 법정 이자 몇 프로예요? 몇 프로 그랬죠? 20%입니다. 20%. 여러분들 소송하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금전 소송 해보신 분 판결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에게 언제까지 얼마 지급하라. 그리고 그날까지 지급하자면 연 20%의 이자를 지불한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 나와요. 자, 우리나라 지금 법정 이자가 20%인데 그런데 자, 보죠. 1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1억의 이자가 얼마예요? 연 20%면 2천만 원이죠? 연 2천만 원. 뭐 계산 간단해요. 자, 그거를 1일 1회전 하면 365 나누기 하면 되겠죠? 하루 이자 나오죠? 중단됐던 기간이 예를 들어서 25일이다. 그러면 하루 이자 나온 거 곱하기 25 하면 이자 나오겠죠? 그거 빼고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자를 제외하고 준다. 자, 요까지는 매각 결정기일 날 나오는 부분, 기억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 결정기일 날 이제 매각 허가 났어요. 그럼 이제 매각 허가가 확정되는데 언제 매각 허가 확정되느냐? 일단 항고가 없다면 항고 매각 허가를 해놓고 일단 며칠 기다려야 돼요? 예, 일주일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뭐 하면 항고가 없다면 매각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항고가 있었을 때 항고가 뭐 된다면 기각된다면 항고가 기각된다면 일단은 뭔다? 이제는 매각 허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요. 그럼 이 사람에게 팔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죠. 이러면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매수인이라는 용어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매각 허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요.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무슨 용어를 쓰죠? 무슨 용어 쓰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그러니까 최고가로 매수를 신고한 사람이라고만 표현을 쓰지 매수인이라고 표현을 안 습니다. 그런데 매각 허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면 확정이 되면 이제는 뭐가 나온다? 매수인이라는, 이 사람한테 완전히 팔겠다고 확정한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매수인이 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뭐 해줘요? 대금 납부 기한을 주게 됩니다. 기한 하면 뭐예요?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2월 29일까지 대금을 내라 이런 거죠. 그럼 2월 29일까지 내면 되죠. 예를 들어서 25일 날 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금 납부 기한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다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다 냈으면 법원에서 돈을 다 갖고 있겠죠.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눠줘야 될 거. 마냥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나눠줘야죠. 나눠주는 게 뭐예요? 배당이죠. 자, 그래서 배당 기일을 지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합니다. 날짜 지정해서 이제 배당 실시하는 거예요. 배당 순서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파트 때 하기로 하죠. 배당 기일을 지정해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배당 실시하면서 소유권 돈 다 냈죠? 기한 안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어떻게 된다? 촉탁 들어가죠? 촉탁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전등기 촉탁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서류를 다 완벽히 갖춰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출해줘야 돼요. 자, 등기 누가 해줘요? 법원에서 대신해주죠? 대신 서류는 다 갖춰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 낙찰받은 사람, 즉 매수인은 일단은 서류를, 등기서를 다 준비합니다. 뭐 경매로 낙찰받아도 국민주택채권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준비 서류를 해서 등기소가 아닌 어디다가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등기를 일단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법원의 일이고, 밑에 이제 최종적으로 매수 받은 한 사람이 낙찰 받은 사람, 매수인은 자,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 명령 신청. 자, 인도 명령이란 뭐예요? 인도 명령.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즉, 쉽게 다시 얘기하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건데, 자, 쫓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도소송이 있고요. 명도소송은 쫓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명령 제도인데, 자, 그러면 인도명령은, 이거는 소송이 아니에요. 법원에서 명령서 하나만 딱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명도소송을 안 하고 인도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특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송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비용도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죠. 재수 나쁘면 3년까지도 갑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자, 그러면 이때 이걸 간소화시킨 게 뭐다? 인도명령 신청이다. 그래서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법원에서 명령서 줍니다. 그 이 명령서는 뭐와 같다? 명도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하느냐? 대금 완납 일로부터 언제까지요? 1월 이내. 만약에 대금 완납일부터 6월 이내 안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인도명령 신청 안 한다면 이제는 특혜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 강의할 때마다 가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임차인들, 특히 임차인들 돈 못 받고 졸제 쫓겨낸 사람들 많아요. 아까 왜 배당해주면 앞선이부터 잘라준다 그랬죠? 그럼 매 뒤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죠. 그때, 자, 낙찰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건물에 갑니다. 주택이나 받아가지고, 주택 가요. 임차인들 만나가지고, 자,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나가세요. 라고 하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이때 마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이제 못 받고 나가는 거니까 안 나가죠. 그러니까 물고 난리 납니다. 이게 뭐 분노의 단계인가요? 처음에 이제 분노.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분노했다가 이제 분노 시기에 가면 이제 욕 잔뜩 들어먹어요. 이제 욕 잔뜩 들어먹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이제 포기 상태가 나와요. 포기 상태가 하면서 그때는 이제 합리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이제 바라게 됩니다. 한편에도 건져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자, 이때 그냥 여러분들이 갔다가는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말려버려요. 말려서 완납일로부터 뭐 지나버린다? 6개월 지나가 버리죠? 그럼 이제는 인도명의 신청 자체를 못하고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거 할 때는 뭐하라? 인도명령서를 일단 완납하는 순간에 명령서를 신청해서 받아놓고서 임차인들이 협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요 대금 완납일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6월 이내 해도 되고요. 채무자, 그 다음에 또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이외 점유자에 대해서. 자, 부동산 이외 점유자에 대해서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서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있어요. 책임진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내쫓지 못하겠죠. 자, 이제 바로 요까지가 뭐냐면 경매 절차예요. 아마 요거 저번 파트에서 한번 쭉 구경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절차가 이렇게 된다는 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무조건 잡아 외우려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만 외우게 되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절차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제가 잠깐 접어놓으라고 했던 거 있죠? 간단하게만 개념만 보고 넘어져. 459페이지에 보니까 권리분석. 저쪽이 잘 안 보이죠? 칠판 맨 끝에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거기 권리 분석.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은요, 반드시 좀 기초적인 부분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지금 무슨 연관이라 그랬어요? 시험 연관이라 그랬죠? 이게 나중에 경매, 뭡니까? 전문 교육기관에 가면요,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제가 이거 벌써 한 40분 넘게 했는데, 이런 건 안 하고요. 주로 많이 하는 것이 권리 분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사례, 등기부 사례를 딱 보고 분석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그런 거 연습할 텐데, 자, 일단 저는 기초적인 것만 하죠. 자, 소재주의가 있고요. 소재주의가 있고 뭐가 있냐면 인수주의가 있어요. 인수주의. 자, 소재주의는 매각 후에 권리가 어떻게 된다? 소멸되는 겁니다. 자, 매각 후 권리가 소멸된다. 그럼 인수주의는 매각 후 권리가 매수인에게 뭐예요? 인수된다. 자, 이걸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매각하면 기존 권리가 어떻게 소멸돼?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니까, 기존 권리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이 권리 자체가 없어지니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 권리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들입니다. 근데 인수주의는 매각 후 권리가 기존 권리자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얘기는 권리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난다는 얘기죠. 살아남아서 매수인이 인수된다. 그럼 결국 그 권리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매수인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다. 자, 결국은 뭐냐면 소재주의와 인수주의를 분석하는 것은요, 기존 권리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여기서 배당과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따집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돈을 다 못 받았어요. 배당은 당연히 받았는데 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돈을 새로 매수인에게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는요, 배당을 받았는데 다 못 받았어요. 못 받은 돈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달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죠. 자, 요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인에게 기존 권리자가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든. 자, 기존 권리자가 돈을 다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은 거예요? 이유는 순위가 밀려서. 그러니까 앞순이면 당연히 받죠. 근데 순위가 밀려서 돈을 다 못 받은 거예요. 이때 돈을 못 받았을 때 못 받은 돈을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합법적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게 바로 소재주의 인수주의예요. 달라고 할 수 없는 권리라면 무슨 권리고요? 소재되는 권리고,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라면 인수되는 권리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걸 구분 잡는 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것은 소멸됩니다. 소멸되니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것은 어떻게 돼요? 살아남아가지고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못 받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 받으면 받을 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나가는 거죠. 못 받았을 때 문제죠. 그러니까 배당을 못 받았을 때, 왜? 뭐 때문에 못 받는다? 순위가 밀려서 배당을 못 받았을 때, 돈 못 받았을 때 그 돈 못 받은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자, 근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또 압류, 그 다음에 또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자,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담보 가등기,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럼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요 권리들 중에서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냐면, 요거는 이들 권리 중에서 뭐예요? 가장 앞선 권리예요. 앞선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권리가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냐? 이 권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소멸된다는 것은 항상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항상 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압류, 담보 가등기는 항상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매수인이죠. 자, 매수인 얘한테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민법에 저당권 배우셨죠? 자, 저당권은 경매에 의하여 소멸된다라는 얘기 있죠? 그럼 경매 소멸된다는 뜻은 경매가 되면 이제는 그 권리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린다. 그럼 새로운 이런 권리자에게 나 저당권 설정했는데요. 순위가 뒷순위래 가지고 못 받은 거예요. 일부분을. 그거를 얘한테 나 못 받았으니까 돈 내놔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권리들은 일단은 항상 소멸된다. 항상 소멸된다는 뜻은 항상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요 권리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에서 가장 앞선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멸 기준 권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간단하게 다음 파트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설명드리고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앞에 일단 그 대항력을 갖췄는데요. 자,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제가 말소 기준 권리 할 때 항상 이 예듭니다.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드는 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대항력 있고 확정일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고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담보 가등기가 하나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항력 있고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어떤 주택이 경매가 들어가는데 권리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권리분석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제 뭐 날짜나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없고 간단하게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 또 예,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과 뭐가 있다? 담보가등기.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이죠. 자, 그 중에서 뭐가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예, 저당권. 요 저당권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즉, 이 저당권은 항상 소멸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서 이 저당권부터 밑에 것은 어떻게 한다? 모두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소멸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네, 없어진다. 그거보다 또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 대항할 수 없다.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매수인에게. 이런 권리자들이 돈을 다 못 받았을 때 못 받은 것을 갖다가 매수인한테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소멸시키느냐? 자, 이 저당권부터 해서 밑에 것을 모두 소멸시킨다 그랬죠? 자, 이거는 첫 번째 소멸시킨 이유,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앞의 권리가 소멸되는데 뒤의 권리가 살아난다면 누가 억울해요? 앞의 권리가 억울하죠. 어떤 놈은 나는 앞에서 죽는데 어떤 놈은 뒤에 가서 살아난다면 얘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나 죽으니까 너네도 같이 죽자. 나 죽고 너 죽자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닌가요? 나 죽고 너 죽자. 많이 안 써먹어요? 네, 안 써먹으면 다행이고. 안 써먹으면 다행이고. 자, 그러면 이거 결국은 이건 뭐라고 했죠?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소멸시킴으로써 어떻게 돼요? 소멸시킴으로써 당연히 어떻게 된다?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매수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자, 바로 요것 때문에 말소 기준의 기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저당권 위에 있는 요거 보세요. 자, 요걸 보면 대항력 갖추었죠? 뭐가 없어요, 지금? 확정일자 없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왜 못 받느냐? 왜 못 받지? 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얘는 뭘 갖추고 있는 상태? 대항력을 갖추고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확정일자 없으면 배당 순위를 따지세요. 순위가 어떻게 되죠? 1순위예요? 배당 순위? 1순위인가요? 예. 지금 아까 주택임대차 배웠죠? 그거 지금 이제 응용하는 겁니다, 지금. 얘 순위 몇 순위? 없죠? 왜요? 그냥 확정일자는 안 받았죠? 그러니까 뭐는 갖추고 있어도? 그렇죠. 대항력 갖추고 있어도 뭐가 없으니까? 확정일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당 순위는 맨꼴순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1순위는 뭐예요? 저당권이 1순위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죠?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리고 맨 밑에 돈 남으면 누구한테 줘요? 임차인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이게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실제로 얘는 거의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배당을 그렇죠. 못 받게 되죠. 그런데 말소기준 권리가 저당권이죠. 그 우에 있죠. 우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행히 뭐도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다? 얘는 이 매수인에게 어떻게 해요? 대항할 수 있긴 되는 거죠. 말소기준 권리 밑에 있으면서 대항력 있다면 당연히 이거에 의해서 소멸되는데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고 대항력 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네,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배당 순서로 봐서는 어떻게 돼? 맨 꼴순위에서 현실적으로 배당으로서는 못 받지만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매수인한테 돈 담보 받은 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말소기준 권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그래요. 원주고 원주는 그 밖의 지역이죠? 얼마 이하에 얼마예요? 얼마예요? 4,500 이하에 1,500이죠. 예를 들어서 자 얘가 4천만 원에 원주에서 지금 임대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일단 보죠. 확정일자 안 받았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순에 의해서는 꼴순이죠. 그러나 얘가 어떻게 된다? 4천만 원이니까 뭐 대상은 돼요? 최우선 변제 대상은 되죠. 최우선 변제 대상은 되니까 얘가 최우선 변제 나는 그럼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라도 받을래?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얘는 해야 되면 되죠. 아까 제가 기준 잡아놓은 거 있죠? 얘는 배당 요구 해줘야 돼요. 자, 배당 요구 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500을 일단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죠? 뭐 2분의 1 범위라고 치고요. 자, 1,500을 받을 수 있죠? 얼마나 남아요? 2,500 남나요? 자, 이제 여기서 배당 요구했습니다. 일단 1,500을 받았죠? 못 받은 거 얼마요? 이건데 이거는 이제 확정일자 순위에서 다시 나눠주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죠? 자, 바로 여기 이 2,500을 가지고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얼마 못 받았으니까? 2,500 못 받았으니까 내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인수되는 권리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또 뭘 분석해야 되냐면 배당 요구 했는지 여부도 분석해줘야 돼요. 배당 요구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돈이 2,500밖에 없죠. 그러나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될 돈이 4,000 통째로 내가 책임져야죠. 분석할 때는 거기까지 분석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요까지만 해놨습니다. 요 안에서도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다음 파트 때 하기로 하고, 자, 요 정도 권리 분석의 기초입니다. 이게 요 정도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시고 오늘은 요까지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린트물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법령 파트를 5주를 할 거고요, 실무 파트를 3주로 이제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 파트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뭡니까? 그 시간이 조금 줄어들죠?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진도가 나갈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감안하시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